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일본 제국주의 35년 기간은 우리 민족에게는 깊은 밤을 통과해야 되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시문이라는 작가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견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그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폭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아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의미하는 광복의 날입니다. 민족이 제국주의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온몸으로 고대하고 있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몸에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기쁨의 행렬에 맨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비장함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에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한 작품도, 한 편의 시도 검열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검열을 받을 때만 반드시 시가 게재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가 검열에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밀 노트에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검열을 피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속마음 모든 것을 격정적인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문의 이 외침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었고 독립의 날에 대한 염원과 환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라는 분이 계신데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시는 죽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는 해방 후에 1949년에 시인의 유고집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습니다.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염원에 불과한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둠이 깊어서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가 바로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라든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 장군조차도 해방되는 그날에 대한 것들을 꿈꾸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정말 올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은 멀게만 느껴졌고 어찌 보면 참으로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장 속에는 그날에 대한 불씨 하나를 지피면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이 노래는 실상은 신앙적 염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긴 아픔과 긴 여정의 고통길을 걸어가는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흑암 같은 고난의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밤, 고난의 밤, 어둠의 밤을 지내야 된다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조국의 독립 앞에 감격스러움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 감격과 결단의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자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히 이 단어는 절망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러분, 포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짧은 식구에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암담한 삶의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칠흑 같은 민족의 어두운 밤에 몸을 떨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의 강점기,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눈물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만의 사연을 써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으라 라고 말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윤동조 시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41년에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 립교 대학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학기밖에 다니지 못하고 도쿄 도지사 대학의 영문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간, 나라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담했던 그 시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교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윤동주 시인은 제국에서 공부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죄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시입니다. 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아픔과 조국의 아픔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시가 너무나 쉽게 잘 쓰여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느끼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라 할까?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한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이란 시에서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한 청년의 삶에 대한 절망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시들입니다. 제국주의는 이런 청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고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는 독립운동의 혐의로 체포되게 됩니다. 교토 지방병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수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1945년 1월 16일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정신도 온전했고 그의 몸도 건강한 편이었습니다만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7년 2개월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꽃다운 젊은 청년이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뇌출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는 의문의 주사 때문이다라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형무소와 경찰서 당국이 관련 문서를 다 소각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문의 주사로 말미암아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정설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사촌 송문규 역시 그 주사를 맞았다라고 면회온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도 또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 문학평론가 고노 에이지라는 사람은 당시 규슈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대용